보통 우리가 글로벌 금융시장을 볼 때 거대한 자금의 흐름이 한 방향으로 쫙 가는 게 보이기 마련이잖아요. 네, 그렇죠. 리스크를 피하던지 아니면 막 끌어안던지 둘 중 하나죠.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2026년 4월 24일자 야간 브리핑 리포트를 보면요. 오늘의 시장은 완전히 다릅니다. 진짜 극명하게 엇갈렸죠. 네.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한쪽 동네에서는 막 25년 만에 대기록을 세우면서 폭죽을 터뜨리고 있는데 바로 옆 동네는 짙은 지정학적 공포에 짓눌려서 완전 숨을 죽이고 있거든요. 뭐랄까 폭풍우 속의 파티장 같은 느낌이네요. 아, 딱 그 비유가 맞네요. 그래서 오늘 딥다이브의 미션은 바로 이겁니다. 이 거대한 모순의 한가운데서 과연 진짜 돈의 흐름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자, 이걸 하나씩 풀어보죠. 네, 좋습니다. 사실 이 정도로 극명한 디코플링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게 흔한 일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엄청 이례적이죠. 오늘의 시장을 관통하는 핵심은 딱 두 가지 상반된 에너지가 맹렬하게 충돌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자산시장 전체를 짓누르는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거대한 중력이고요. 무거운 중력이죠, 진짜. 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 짓눌린 공간 속에서도 어떻게든 틈을 비집고 폭발하는 그 특정 섹터들의 성장 모멘텀입니다. 이 두 힘의 균형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따라가는 게 오늘 분석의 포인트가 될 겁니다. 그러면 그 극적인 충돌이 가장 노골적으로 드러난 우리 국내 증시 상황부터 해부해보죠. 아니, 오늘 코스피랑 코스닥 행보를 보면 이게 과연 같은 나라 주식시장이 맞나 싶어요. 저도 숫자 보고 약간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코스피는 6,475.63포인트. 이게 전일 대비 단 1포인트의 오차도 없이 완벽한 0.00% 제자리 걸음을 했어요. 철저하게 멈춰선 거죠. 네, 꽉 막힌 도로에 갇힌 트럭 같아요. 반면에 코스닥은 고속도로를 달리는 스포츠카였습니다. 무려 2.51%나 상승하면서 1203.84포인트를 기록했거든요. 와, 1200선 돌파라니. 네, 무려 25년 만의 대기록입니다. 아니, 왜 같은 나라 주식시장인데 이렇게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 걸까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요. 이 25년 만에 1200선 돌파를 누가 이끌었냐는 겁니다. 보통 이런 거대한 랠리는 외국인이나 막 연기금 같은 기관이 주도하지 않나요? 원래는 그래야 맞죠. 근데 오늘 수급 데이터를 보면 외국인하고 기관은 오히려 물량을 엄청나게 던졌습니다. 오, 진짜요? 그럼 누가 샀어요? 이 엄청난 매도세를 전부 다 받아내면서 지수를 멱살 잡고 끌어올린 주역이 바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었어요. 무려 482만 8천 주를 순매수했습니다. 와, 482만 주요? 대박이네요. 네, 이 개인 투자자들의 거대한 자본 연대가 혁신주나 바이오, IT 같은 성장주로 촥 몰리면서 코스닥을 폭발시킨 거죠. 아, 그러니까 매크로 지표가 어떻든 간에 기업 자체의 성장 모멘텀에 완전히 베팅을 한 거군요. 맞습니다. 반면에 코스피가 관망세를 보인 이유를 볼까요? 대형주들이 중동 지역 긴장이라는 거대한 지정학적 리스크에 훨씬 민감하게 반응했기 때문입니다. 아, 덩치가 크니까 매크로 직격탄을 맞는 거네요. 그렇죠. 사실 제조업이나 기계업종은 최근 일주일간 각각 8%, 12.54%나 올랐거든요. 근데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2.23%, 현대차가 마이너스 3.57%로 크게 고전하면서 전체 지수 발목을 잡았습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그 파업 리스크라는 악재까지 겹치면서 투심이 확 위축됐잖아요. 네, 외국인이나 기관의 리스크 관리 모델 입장에서는 이렇게 불확실성이 클 때 황금성 좋고 덩치 큰 종목부터 먼저 덜어내거든요. 그래서 코스피가 옴짝달싹 못한 거군요. 자, 그러면 그 대형주들을 짓누른 지정학적 리스크의 근원지, 글로벌 상황으로 넘어가 볼까요? 특히 미국 나스닥 시장이요. 네, 미국으로 시선을 좀 돌려봐야죠. 오늘 S&P 500은 7,137.99, 다우존스는 49,490.03으로 코스피처럼 횡보했습니다. 그런데 나스닥은 0.89% 하락해서 24,438.50에 머물렀어요. 기술주 중심인 나스닥이 유독 타격을 입었네요. 네, 근데 잠깐만요. 저기서 강력하게 반론 하나 제기할게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부분이 있거든요. 어떤 부분이죠? 인텔이 시간외 거래에서 무려 15%나 폭등했어요.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올해 미국 상장을 목표로 한다는 엄청난 소식도 있었잖아요. 네, 반도체 쪽에 엄청난 호재였죠. 맞아요. 트릴러 그룹 상장 폐지 통보 같은 악재가 있긴 했지만 이렇게 굵직한 메가캡 기술주들의 개별 호재가 쏟아졌는데 도대체 왜 나스닥 전체는 주저앉은 겁니까?
그게 바로 미-이란 재충돌 공포라는 거시적 불안감이 얼마나 압도적인지 보여주는 겁니다. 호재를 그냥 덮어버린 거네요. 그렇죠. 시장 참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뭡니까? 바로 불확실성이죠. 아무리 개별 기업 펀더멘탈이 좋고 호재가 넘쳐도 전쟁이라는 극단적인 변수 앞에서는 일단 현금화부터 하고 보는 겁니다. 불안하니까 일단 피하자. 네, 여기서 청취자 여러분께 잠깐 확실히 짚고 넘어갈 점이 있는데요. 지금 말씀드리는 이란 미국 중동 이슈나 우크라이나 이슈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정치적이나 외교적 입장을 취하는 건 전혀 아닙니다. 네, 오직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만을 객관적으로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맞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보면 이 공포가 전 세계를 똑같이 덮친 것도 아니에요. 중국 상하이 지수는 0.45% 올랐고요. 거긴 올랐네요. 네, 유럽 DX 지수도 우크라이나 평화협상 기대로 방산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0.80% 상승했습니다. 일부 니케이 없이 엔화 약세 덕분에 0.46% 올랐고요. 와, 진짜 다들 각자 도생이네요. 심지어 UBS에서는 이렇게 혼란스러운데도 긍정적인 거시경제 전망을 내놨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유가 급등이랑 기술주 약세가 아시아 일부랑 미국 시장을 짓누르는 반면에 다른 지역은 로컬 이슈로 상승하는 아주 복잡한 퍼즐이 맞춰지고 있는 거죠. 정말 글로벌 파편화 시대네요. 자, 주식시장이 이 정도로 지정학적 긴장 때문에 혼란스럽다면 결국 투자자들의 돈은 어디로 도피하고 있을까요? FICC, 그러니까 채권, 외환, 원자재 시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가 진짜 돈의 진짜 흐름을 볼 수 있는 곳이죠. 여러분, 우리 일상에서 제일 관심 많은 원유랑 비트코인부터 볼게요. 저 진짜 숫자 보고 놀랐거든요. WTI 원유가 64.89달러로 2.62달러나 급등했어요. 엄청난 상승폭이죠. 브렌트유는 아예 105달러를 돌파해서 지금 120달러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면서요? 네, 중동 긴장감이 유가에 직접적으로 불을 붙인 겁니다. 게다가 비트코인은 무려 1240달러나 올라서 10만 3천 달러를 기록 중이에요. 근데 이상한 건 안전자산의 대명사인 금입니다. 금도 10만 3천 달러로 소폭 오르긴 했는데 전반적으로는 강달러 압박 때문에 약세 흐름이란 말이죠.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네요. 전쟁이 나면 보통 금을 사야 되는 거 아닌가요? 비트코인은 폭발하는데 금은 왜 힘을 못 쓰죠? 이 현상을 좀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본다면 지금 자산시장 내부에서 안전선호 심리랑 인플레이션 우려가 엄청나게 충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충돌요? 예. 어떻게 충돌하고 있는데요? 채권 시장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4.324%로 5bp 상승했어요. 금리가 꽤 올랐네요. 네, 이게 FOMC의 매파적 기조 때문인데요. 이렇게 금리가 높아지면 달러가 강세를 띠게 됩니다. 이자 한 푼 안 주는 금보다는 5% 가까운 이자를 주는 미국채나 달러를 들고 있는 게 낫잖아요. 아, 기회비용을 생각하면 달러가 훨씬 매력적이군요. 그래서 금값이 억눌리는 거고요. 정확합니다. 환율 시장에서도 미묘한 힘겨루기가 있어요. 유로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유로달러가 1.1790을 기록했고요. 그래서 달러 인덱스는 159.73으로 소폭 하락했죠. 네, 맞아요. 원달러 환율도 1445.0원으로 하락하면서 원화가 상대적 강세를 보였습니다. 각국이 아주 미세하게 힘 조절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아까 말씀하신 유가가 다시 문제잖아요. 120달러까지 가면 이거 완전 인플레이션 직격탄 아닌가요? 그게 핵심입니다. 중동 분쟁이 길어지면 유가가 오르고 이게 결국 다시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작용하거든요. 그럼 연준은 금리를 못 내리고 높은 상태로 유지해야 합니다. 아, 고금리가 유지되면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또 타격을 입고 완전 악순환이네요. 네, 유가가 인플레이션을 부르고 그게 고금리를 부르고 결국 기술주를 짓누르는 고리가 완성되는 겁니다. 야, 이거 들으면 들을수록 지금 KOS닥의 나홀로 폭등이 얼마나 아슬아슬한 살얼음판인지 실감이 납니다. 네, 폭풍 전야라는 말이 딱 맞죠. 맞아요. 폭풍 전야.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금리 상승, 유가 불안, 기술주 딜레마. 이게 전부 다음 주에 쏟아질 거대한 경제 이벤트들을 기다리면서 숨죽이고 있는 거잖아요. 드디어 올 것이 오고야마는 슈퍼위크 캘린더가 펼쳐집니다. 자, 그럼 이게 여러분에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4월 24일부터 5월 1일까지 일정표를 보면 숨이 막힙니다. 당장 4월 28일에 일본은행 금리 결정이 있죠? 네, BOJ의 움직임도 예의주시해야 하고요. 그리고 4월 29일에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메타, 30일엔 애플, 빅테크 실적이 줄줄이 쏟아집니다. 사실 빅테크 실적도 엄청나지만 이번 슈퍼위크의 진짜 메인 이벤트는 따로 있죠. 4월 30일이죠.
맞습니다. 4월 30일에 있을 FOMC 금리 결정, 그리고 미국 1분기 GDP, PCE, 즉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 발표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시장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거든요. 아,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뜨겁게 나오면 연준이 매파적으로 돌변할 텐데요. 그렇죠. 이 거대한 불확실성 앞에서는 전략이 생명입니다. 리포트의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단기적으로는 KOS닥 모멘텀에 올라타서 수익을 내되 위험 회피 포트폴리오로 전환할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니까 손절선 확실히 잡고 해지 전략을 철저히 해라 이거군요. 네, 변동성이 극심할 때는 무리하게 한 방향으로 예단하고 베팅하는 건 정말 위험하니까요. 오늘 진짜 엄청난 이야기들을 많이 나눴네요. 정리를 좀 해볼까요? 네, 한번 싹 정리하시죠. 국내 증시는 KOS닥의 기록적인 1200선 돌파와 멈춰선 KOSP 대형주의 극명한 대조를 보였고요. 글로벌 시장은 지정학적 공포로 나스닥이 위축됐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게 다음 주 FOMC와 빅테크 슈퍼위크를 향해 숨을 죽이고 있는 상황이네요. 아주 깔끔한 요약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오늘의 깊이 있는 분석을 들으신 여러분이 주말 동안 곰곰이 씹어볼 만한 화두를 하나 던져볼까 합니다. 오, 좋네요. 어떤 거죠? 오늘 자료를 쭉 보면요. 주식시장이 전쟁 우려나 중앙은행 금리 같은 거시경제 장벽 앞에서는 바짝 몸을 사리는 게 맞잖아요. 전통적인 문법으로는 그게 정답이죠. 그런데 말이죠. 비트코인으로 쏟아져 들어가는 그 막대한 자금이나 KOS닥을 1200선으로 억지로 밀어올린 480만 주의 개인 투자자 매수세를 보세요. 어마어마한 힘이었죠. 우리가 그 낡은 거시경제 지표나 정책자들의 입술에만 집중하고 있는 이 순간에 실제 시장의 주도권은 그 불확실성 자체를 기회로 삼아서 과감하게 베팅하는 새로운 형태의 개인 자본 연대로 이미 넘어가 버린 것은 아닐까요? 와, 그거 엄청나게 도발적이면서도 설득력 있는 질문인데요. 다가오는 FOMC의 결정보다 그 결정에 반응하는 대중의 거대한 심리가 진짜 경제의 펀더멘털이 될 수도 있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이번 주말에는 이 부분을 한번 깊게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매크로의 중력인지 새로운 자본의 속도인지 말이죠. 저도 주말 내내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봐야겠습니다. 네, 오늘의 딥다이브는 여기서 마칩니다. 다음 시간에도 이 복잡한 시장의 소음을 뚫고 나오는 날카로운 통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